당신 누구세요? 아니, 민재 씨. 당신 누구세요? 노숙자 지원센터 오후 2시 서연은 배식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 줄 끝에서 헝클어진 머리, 더러운 옷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10년 전 남편 박민재였습니다. 민재 씨,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재는 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서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민재 씨, 저예요. 한서연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민재는 한참을 서연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만에 재회. 하지만 민재는 서연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비용이 들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서 저에게 응원의 손길 부탁드려요. 보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중심부의 우뚝 솟은 우아유통 본사 건물 38층 최상층 회장실 바로 아래 37층 대표이사실에서 한서연은 오늘도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38살의 서연은 3조 원 자산가이자 국내 유통업계를 주름잡는 여성 대표였습니다. 깔끔하게 올린 머리, 맞춤 제작한 정장,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표정. 서연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대표님, 오전 10시에 이사회 회의 있으시고 오후 2시에는 신규 물류센터 착공식 참석하셔야 합니다. 비서가 오늘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분기 실적 보고서, 신규 사업 계획안, 경쟁사 분석 자료, 모든 것이 숫자로 정리돼 있었고 서연은 그 숫자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쯤 서연은 잠시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화려한 도시, 바쁜 사람들, 끝없이 솟아오르는 빌딩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서연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정략 결혼한 남편 강태민과의 원래 저녁 식사였습니다. 태민은 정치인 집안의 아들로 서연의 모친 최 회장이 직접 골라준 배우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5년이 됐지만 각방을 쓰며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이번 달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주 아버지 생신 행사에 같이 가야 하는데. 태민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포크로 샐러드를 찍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정 조율해서 비서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저 계약처럼 유지되는 관계였습니다. 서연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일까?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넓은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태민은 서재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28살의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옆에는 박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5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모친 최 회장이 강제로 이혼을 시켰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 그런 평범한 사람과 살 순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연은 저항했지만 모친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회사 지분을 박탈하겠다는 협박, 민재의 직장을 없애버리겠다는 위협. 결국 서연은 무릎을 꿇었고 민재와 헤어졌습니다. 민재는 마지막 날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행복해. 나는 괜찮으니까. 그 말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헤어졌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가끔 민재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지워버렸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상층 회장실에는 모친 한 회장이 앉아 있었고 주요 임원들이 배석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신규 물류센터 건립과 온라인 사업 확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 회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태민이와는 어떠니? 아직도 각방 쓰고 있다며? 어머니, 그건 혈통이 중요해. 우리 회사를 이어받을 후계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서둘러. 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시간 서연은 비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 토요일에 노숙자 지원센터 봉사활동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기업사회 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서연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하는 형식적인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사진 몇 장 찍고 언론에 보도자료 내고 기업 이미지 높이는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그 봉사활동이 서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10년 만에 마주하게 될 진실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말입니다. 토요일 아침 서연은 비서와 함께 강북의 한 노숙자 지원센터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복도, 그리고 생활의 냄새. 서연에게는 낯선 세계였습니다. 센터 소장이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급식 봉사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시작했습니다. 줄을 선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고 국을 담아주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줄 끝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더러운 옷, 초점 없는 눈빛. 서연은 무심코 국을 퍼주려다 멈칫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는 박민재였습니다. 서연은 손에 든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앞에 선 남자, 10년 만에 마주한 박민재. 하지만 서연이 기억하는 민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민재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의 민재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신발은 밑창이 떨어져 나갈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연을 충격에 빠뜨린 건 민재의 눈빛이었습니다. 초점이 없고 멍하고 어딘가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재 씨?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재는 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서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민재 씨, 저예요. 한서연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민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참을 서연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옆에 있던 센터 상담사가 서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대표님, 잠시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서연은 비서에게 배식을 맡기고 상담사를 따라갔습니다. 좁은 상담실로 들어가자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저분과 아시는 사이십니까? 네. 오래전에 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왜 여기에? 상담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민재 씨는 3년 전부터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초기에는 쪽방에서 지내셨는데 점점 상태가 나빠지셔서 지금은 노숙과 쪽방을 오가며 지내십니다. 치매요? 아직 40인데 어떻게? 젊은 나이에도 치매는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있으면 발병할 수 있죠. 박민재 씨의 경우 과거에 큰 상실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재가 치매에 걸렸다니. 그것도 3년 전부터. 서연은 10년 동안 민재가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혼 후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저분이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건가요? 상담사는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정확한 사연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기억을 잘 못하시니까요. 다만 7년 전쯤 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잃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삶의 의욕을 잃고 점점 무너지신 것 같습니다. 가족이요? 민재 씨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는데. 아니, 따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이요? 민재 씨한테 딸이 있었나요? 네, 박민재 씨가 가끔 정신이 맑을 때 딸 이야기를 하십니다. 박지민이라고. 지금은 요양시설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재에게 딸이 있다니. 이혼 후에 재혼을 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 아이를 가진 걸까요? 서연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그 아이 사진 같은 거 있나요? 잠시만요. 상담사는 센터 직원에게 연락해 민재의 소지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낡은 청가방이 왔습니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자 몇 가지 물건이 나왔습니다. 남루한 옷가지, 빈 페트병, 그리고 비닐봉지에 쌓인 사진 몇 장. 상담사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6,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민재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더 놀라게 한 건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 시절 서연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매, 모든 게 서연을 닮았습니다. 이 아이가 박지민인가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서연은 사진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서연을 닮았을까요? 서연의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파왔습니다. 혹시 이 아이에 대해 더 아시는 거 있나요? 어머니는 누구인지.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민재 씨가 말을 잘 안 하셔서. 다만 7년 전에 큰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 이후
아이가 요양시설에 계신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서연은 가방 속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요양시설 면회 확인증이었습니다. 은혜 요양병원, 환자명 박지민, 보호자 박민재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2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가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가족이 아니면 면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은혜 요양병원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멍하니,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서연은 민재 앞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민재 씨, 정말 저를 기억 못 하시나요? 민재는 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누군가 닮았어요.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어딘가에는 남아있는 거겠죠. 10년 전 함께했던 시간들이. 민재 씨 딸, 박지민이는 어떤 아이예요? 민재의 눈빛이 잠깐 맑아졌습니다. 지민이, 내 딸, 착한 아이죠. 엄마를 많이 찾았어요. 엄마를 찾다가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뭐였더라? 중요한 건데. 서연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10년 전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서연은 센터를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은혜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네, 대표님. 경기도 일산에 있는 중증 환자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주로 사고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장기 입원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그곳에 가봅시다. 박지민이라는 환자에 대해 알아보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지민, 민재의 딸, 서연을 닮은 아이, 그리고 7년 전의 사고. 모든 게 미스터리였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아까 몰래 가져온 사진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 서연은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서연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걸까요?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은혜 요양병원 방문 대신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신뢰하는 사립탐정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박민재라는 사람의 지난 10년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박지민이라는 아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상세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일주일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3일 안에 부탁합니다. 추가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탐정은 서연의 절박함을 느꼈는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틀 후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서연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많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정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먼저 박지민 양의 출생증명서입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출생일자 10년 전 3월 15일,
부 박민재, 모 한서연.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출산한 적이 없는데.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10년 전 3월, 서연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이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서연은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민재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친 최 회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내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이미 변호사한테 다 준비시켰어.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민재 씨 아이를 가졌다고요. 그래서 더 빨리 정리해야지. 그런 남자아이를 낳게 둘 순 없어. 최 회장은 서연을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서연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서연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가 되고 의식이 흐려지고 그리고 깨어났을 때 아이는 어디 있어요? 제 아기는요? 서연은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선천적 문제가 있었대. 운명이었어.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의사 선생님은요? 의사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 이미 화장했으니 포기해. 서연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 기록도 모두 조작됐습니다. 서연은 10년간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탐정이 보여준 출생증명서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탐정은 병원 출입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산 당일 최 회장님의 비서가 신생아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아기를 안고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박민재 씨의 집이었습니다. 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탐정은 증언 녹취록을 꺼냈습니다. 당시 아파트 경비원의 증언입니다. 최 회장님 비서가 박민재 씨를 찾아가 아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서연은 이미 재혼했으니 당신이 키워라.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친이 갓 태어난 아이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민재에게 보냈습니다. 민재는 서연이 아이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연은 아이가 죽었다고 믿으며 10년을 살았습니다. 박민재 씨는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며 힘들게 지냈지만 지민 양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탐정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지민이 민재와 함께 놀이터에서 웃고 있는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서연은 그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 없던 10년간 민재와 지민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7년 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탐정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지민 양은 담임 선생님과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선생님, 저는 엄마가 없어요. 하지만 엄마를 찾고 싶어요. 선생님이 아버지께 여쭤보라고 했지만 지민 양은 아버지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슬퍼할까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민 양은 혼자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인터넷으로 한서연을 검색했고 우아유통 대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혼자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본사를요? 네, 대표님. 7년 전 6월 15일 지민 양은 학교가 끝나고 우아유통 본사 앞까지 왔습니다. 로비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비가 막았습니다. 어린아이 혼자 들어갈 수 없다고요. 탐정은 블랙박스 영상 캡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초등학생이 건물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아이가 지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아이였습니다. 지민 양은 건물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나오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탐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후 5시쯤 회사 물류 트럭이 출고되고 있었습니다. 지민 양은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다가 도로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트럭이 지민 양을 쳤습니다. 중증 뇌손상이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책상에 머리를 박을 것처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딸이 나를 찾다가. 현재 지민 양은 은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탐정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고, 단순 사고인가요? 탐정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건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사고 처리가 너무 빨랐습니다. 보통 이런 중대 사고는 경찰 조사가 오래 걸리는데 이틀 만에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5억 원이 지급됐다고 기록돼 있지만, 하지만요, 박민재 씨는 그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받았죠?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친 최 회장. 모든 것의 배후에 모친이 있었습니다. 더 조사해 주세요. 그 사고의 모든 것을, 돈의 흐름 관련자들, 증거 모든 것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탐정이 나간 후 서연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간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고 민재가 키웠고 서연을 찾다가 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모두 밝히겠다고. 그리고 모친과 맞서겠다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탐정과의 면담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회사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민과 민재 생각뿐이었습니다.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탐정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합의금 5억 원을 민재가 받지 못했다는 사실, 너무 빠르게 종결된 사고 처리,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모친 최 회장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최 회장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서연은 회사를 나와 최 회장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남동의 대저택. 고급 주택가 끝자락에 위치한 2층 건물이었습니다. 서연이 자란 곳이자 지금도 모친이 홀로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일부러 저녁 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최 회장이 저녁 식사 후 서재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선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연이에요. 가정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가씨, 어서 오세요. 회장님은 서재에 계십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네, 방금 드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익숙한 계단, 익숙한 복도.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서재 문 앞에서 서연은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들어와. 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갑자기 집까지 오다니.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요즘 회사 일로 바빠서 자주 못 뵀잖아요. 최 회장은 서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차나 한잔 하자. 제가 가져올게요. 서연은 서재를 나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서연은 심호흡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차를 가져가 최 회장과 이야기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만드는 것. 그 사이 서재를 조사하는 것. 서연은 차를 들고 다시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최 회장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회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규 물류센터 건립 진행 상황, 온라인 사업 확장 계획. 10분쯤 지났을 때 서연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이사회 안건에 대해 상의드릴 게 있는데 제 차에 자료를 두고 왔어요. 잠깐 가져올게요. 그래, 다녀와. 서연은 서재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차로 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2층 화장실 쪽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회장이 화장실에 간 것입니다. 서연은 재빨리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연은 책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10년 전 어린 시절 우연히 알게 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중요한 문서를 책장 뒤 금고에 보관한다는 것. 서연은 책장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뒤쪽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비밀번호였습니다. 서연은 몇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최 회장의 생일, 회사 설립일. 모두 틀렸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일. 서연은 조심스럽게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딸깍.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안을 살폈습니다. 여러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 문서, 부동산 등기부, 그리고 낯선 파일 하나. 파일 표지에는 박지민 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여러 문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합의서였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피해자 박지민, 가해자 우아유통, 합의금 5억 원. 서연은 문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날짜는 7년 전 6월 20일. 사고 닷새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합의서 하단에 서명이 있었는데 박민재가 아니라 김기철이었습니다. 물류팀 기사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문서는 영수증이었습니다. 5억 원이 김기철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김기철로부터 최 회장 비서 계좌로 4억 5천만 원이 이체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합의금을 김기철이 받고 대부분을 회사로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민재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문서는 메모였습니다. 최 회장의 필체였습니다. 박지민 사고 처리 건, 김기철에게 5억 지급, 박민재에게는 연락 금지, 언론 통제 완료, 경찰 라인 정리 완료.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은폐였습니다. 서연은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녹취록이었습니다. 일시 7년 전 6월 15일 오후 4시. 통화 내용. 서연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사고 1시간 전이었습니다. 최 회장 김기사, 지금 어디야? 김기철 회장님, 물류센터 앞입니다. 최 회장 그 아이 말이야. 한서연 딸. 요즘 계속 본사 앞에 나타난다며?
김기철, 그 초등학생 말씀이신가요? 며칠째 건물 앞에서 서성이더군요. 최 회장, 그 아이가 우리 서연이 인생을 망치게 둘 순 없어. 알아서 처리해. 너한테 맡긴다. 김기철 회장님, 그게 무슨. 최 회장 걱정 마. 뒷수습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돈만 챙기면 돼. 녹취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건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최 회장이 김기철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최 회장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 서재를 뒤지다니. 내가 감히. 최 회장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녹취록을 보고는 표정이 더욱 굳었습니다. 이걸 봤구나.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민이를 일부러 다치게 한 거예요? 최 회장은 서류를 금고에 다시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그 아이가 내 앞에 나타나면 모든 게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어. 내 결혼, 회사, 모든 것. 손녀예요. 제 딸이라고요. 내 딸이 아니야. 그 남자 딸이지. 나는 인정할 수 없었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11살 아이를.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넌 이해 못하겠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민이는 지금 식물인간이에요. 7년째 침대에 누워 있어요. 민재 씨는 치매에 걸려 노숙자가 됐고요. 어머니가 한 짓이 이런 결과를 만든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 남자가 아이를 제대로 못 지킨 거지.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금고 속 문서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이 막으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다 찍었습니다. 이 증거로 어머니를 고소할 거예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예요. 내가 감히. 그리고 회사도 재산도 모든 것도 포기할 거예요. 전 어머니와 관계된 모든 것을 끊겠어요. 서연은 서재를 나섰습니다. 최 회장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택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진실과 마주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은혜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병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병원 건물을 바라보는 서연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곧 딸을 만나게 됩니다. 7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딸을 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지민 환자, 면회하러 왔습니다.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함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지민이 어머니예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등록된 보호자는 박민재 씨뿐인데요. 혹시 신분증 있으신가요? 서연이 신분증을 내밀자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아유통 대표 한서연. 직원은 당황하며 상급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원장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 끝에서 두 번째 병실 앞에 멈췄습니다. 문에는 박지민이라고 적힌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원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병실, 창문 옆에 침대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 작은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아이를 봤습니다. 11살 지민. 사진에서 봤던 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환하게 웃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팔, 온몸에 연결된 의료기구들. 지민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지민의 눈은 반쯤 떠져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을 향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있지만 반응은 거의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영양은 튜브로 공급하고 있고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에 닿았습니다. 지민아, 나야.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침대 시트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엄마가 곁에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어. 다 엄마 잘못이야. 서연은 지민을 꼭 안았습니다. 작고 약한 몸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침대에 누워 있었던 아이. 엄마를 찾다가 다친 아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엄마를. 엄마는 내가 죽었다고 알았어. 할머니가 거짓말했어. 엄마도 몰랐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9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그림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서연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누구세요? 지민 누나한테 왜 그러세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탐정 보고서에서 봤던 박준호였습니다. 민재가 입양한 아들. 너는 준호구나. 저를 어떻게 아세요? 준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나는 지민이 엄마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요? 지민 누나 엄마가 있었어요? 응.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야 찾아왔어. 준호는 서연을 한참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남긴 거예요. 지민 누나한테 매일 읽어주라고 했어요. 공책을 펼치자 민재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공책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아, 오늘도 아빠가 왔어. 준호도 같이 왔어. 준호가 너한테 그림책 읽어줬어.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지민아,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아빠는 믿어. 엄마도 우리를 찾고 있을 거야. 언젠가 엄마가 올 거야. 지민아, 아빠가 요즘 자꾸 기억이 안 나. 미안해. 하지만 너는 절대 안 잊어. 너는 아빠의 전부야. 마지막 글은 1년 전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치매가 심해져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세요. 지민 누나가 슬퍼해요. 서연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빠는 치매에 걸리고 누나는 깨어나지 못하고 9살 아이가 혼자 견뎌야 했을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준호야, 이제 괜찮아. 이제 내가 있어. 너희들을 지킬게.
서연은 그날 오후 내내 지민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고 민재가 쓴 글을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지민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믿었습니다.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엄마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해가 질 무렵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최 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민재와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그게 서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최 회장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연이 찍어온 증거 사진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대표님, 각오하셔야 합니다. 친모를 고소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론의 관심도 엄청날 것이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는데 꼭 만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영수 씨라고. 서연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탐정 보고서에서 봤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형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후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척한 얼굴, 깊이 파인 주름, 그리고 무거운 눈빛. 이영수는 서연 앞에 앉았습니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7년 전 박지민 양 교통사고를 담당했던 형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이영수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간 양심에 걸렸습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당시 사고는 명백히 조작이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영수가 봉투를 열어 USB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시 제가 몰래 보관했던 증거들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목격자 증언 녹취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올라가지 않은 것들이죠.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우아유통 본사 앞. 작은 초등학생이 건물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5시쯤 물류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지민이 도로 쪽으로 한 발짝 나섰습니다. 그 순간 트럭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핸들을 돌려 지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명백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지민이 피할 틈도 없이 트럭이 아이를 쳤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귀로는 들렸습니다. 급제동 소리, 비명, 그리고 침묵. 계속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영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화면에는 사고 직후 김기철이 트럭에서 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음성은 녹음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다른 각도였습니다. 근처 건물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회장님, 처리했습니다. 김기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상대방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김기철의 대답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아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돈 받았으니 입 닫고 있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목격자 증언도 있습니다. 이영수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서였습니다. 트럭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아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고의였습니다. 운전사가 아이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이런 증언이 없었습니다. 모두 운전 미숙으로 처리됐습니다. 왜 이 증거들을 숨기셨습니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력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빨리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승진도 앞두고 있었고요. 비겁했습니다. 그래서 11살 아이를 포기하신 겁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10년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 아이 얼굴이 매일 밤 나타났습니다. 이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박지민 양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서연은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살인미수와 증거인멸 혐의로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었습니다. 고소장 준비해 주세요. 피고소인은 최 회장과 김기철입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친모를 고소하는 건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지만 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회사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최 회장과의 관계도 끊겠다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민재와 아이들 곁에서 속죄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제 회사 지분 전부 매각 절차 진행해 주세요. 우아유통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네. 이제 대표도 아닙니다. 한서연은 오늘로 우아유통을 떠납니다. 서연은 이영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제야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은혜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지민의 병실에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민아, 이제 다 끝났어. 진실을 밝힐 거야. 너를 다치게 한 사람들이 벌을 받게 할 거야. 서연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여기 있을 거야. 너와 준호, 그리고 아빠 곁에서 평생 너희를 지킬 거야. 지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서연은 믿었습니다. 지민이 들었다고, 엄마의 다짐을 느꼈다고. 일주일 후 우아유통 본사 38층 이사회실, 주요 임원 10여 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최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가 뭔가? 최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회장님과 우리 회사에 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아, 지금 무슨 7년 전 6월 15일 우아유통 본사 앞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11살 박지민 양이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서연은 최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회장님은 제 딸을 계획적으로 다치게 하고 은폐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녹취록 합의서, 금전거래 내역, 블랙박스 영상 캡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테이블을 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증거야. 거짓이 아닙니다. 당시 담당 형사의 증언도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서연은 최 회장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손녀를 다치게 하셨습니까? 최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내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가 나타나면 모든 게 망가질 거였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요? 11살 아이를 죽이려 한 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7년째 식물인간입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아이 아버지는 치매에 걸려 노숙자가 됐고요. 회장님이 한 일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회사를 지킨 것뿐이야. 최 회장은 여전히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저는 오늘로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사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 지분 전부를 포기합니다. 상속받을 재산도 모두 포기합니다. 서연, 내가 미쳤구나. 아니에요. 이제야 정신 차린 겁니다. 저는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끊겠습니다. 서연은 이사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아셨을 겁니다. 저는 이런 회사의 대표로 남을 수 없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딸과 전 남편을 돌볼 겁니다.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최 회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후회할 거야. 이 결정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아니에요. 제가 후회하는 건 어머니를 너무 오래 믿었다는 겁니다. 서연은 돌아서서 이사회실을 나갔습니다. 최 회장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강태민을 만났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혼 서류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서연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태민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 결혼이 어차피 형식적이었으니까요. 재산 분할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죠. 태민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연 씨, 솔직히 말해서 전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서로를 사랑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도 알아요. 미안했어요, 태민 씨. 아니에요. 저도 정략 결혼을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서연 씨, 행복하세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집을 떠나 은혜 요양병원 근처의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서연은 홀가분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민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집들이 사진,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서연은 사진을 보며 눈물 흘렸습니다. 미안해, 민재 씨.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 아이도 지키지 못했고요.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라도 곁에 있을게요. 평생 당신들을 지킬게요. 그날 저녁 서연은 은혜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지민의 병실에 들어가니 준호가 누나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나야. 아, 이모. 아니, 엄마. 준호가 달려와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은 지난 며칠간 준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엄마가 여기 근처로 이사 왔어. 매일 올게. 지민이랑 너를 매일 볼 거야. 정말요? 엄마가 매일 와요? 응. 그리고 아빠도 모셔올 거야. 우리 다 같이 살 거야.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엄마 왔어. 이제 안 떠날게. 평생 곁에 있을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노숙자 지원센터로 민재를 찾아갔습니다. 민재를 요양병원으로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센터 상담사가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 씨, 손님 오셨어요. 민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재 씨, 저예요. 한서연이에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누구시죠? 저를 아세요? 네, 알아요. 우리 오래전에 알던 사이예요. 이제 같이 가요. 서연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는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차에 태워 은혜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민재를 위한 병실을 준비해뒀습니다. 지민의 병실 바로 옆방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올게요. 민재는 병실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민재를 지민의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재 씨, 여기 지민이 있어요. 민재 씨 딸이에요. 민재가 침대에 누운 지민을 봤습니다. 잠시 멍하니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이, 내 딸.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록 기억은 흐릿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서연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법원에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최 회장과 김기철은 살인미수, 증거인멸,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연은 방청석에 앉아 판결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최영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기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최 회장은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최 회장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은 씁쓸했습니다.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모친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서연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응,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준호를 정식으로 입양했습니다. 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나왔고 준호는 이제 법적으로도 서연의 아들이 됐습니다. 준호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엄마, 저 행복해요. 지민 누나도 행복할 거예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에는 민재 병실에 가서 아침 식사를 도왔고 오전에는 지민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오후에는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연은 민재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민재는 벚꽃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쁘네. 그죠? 민재 씨, 우리 예전에도 벚꽃 보러 갔었어요. 기억나세요? 민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서연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서연이?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재가 서연을 알아본 것입니다. 네, 저예요.
저 서연이에요. 민재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맑아졌습니다. 서연아, 지민이는? 우리 딸은 어디 있어? 병원에 있어요. 우리 지금 같이 있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지민이를 지키지 못했어.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민재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곁에 없어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를 원망한 적 없어. 내가 아이를 버렸다고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믿어줘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가족으로. 이미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 가족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은 5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당신은 누구세요? 서연은 슬펐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5분이 기적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전 여기 있을게요. 계속 곁에 있을게요. 그날 저녁 서연은 지민의 병실에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민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확실하게, 의도적으로. 지민아, 지민아, 엄마 목소리 들려? 지민의 눈이 천천히 서연을 향했습니다. 초점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분명 서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간호사를 급히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검사했습니다.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서연은 지민을 꼭 안았습니다. 지민아, 천천히 해. 엄마는 여기 있어. 평생 곁에 있을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지민의 손을 잡고 준호를 옆에 앉혔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지위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기회였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았습니다. 민재는 자주 서연을 잊었지만 서연은 매일 곁에 있었습니다. 지민은 깨어나지 못했지만 작은 희망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우아유통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3조 원 자산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민재를 돌보는 사람이었고 지민의 엄마였고 준호의 엄마였습니다. 그게 서연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